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제7주차 화학의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과제를 제출한 현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아직도 그 첨부 파일의 이름을 요 양식에 맞게 적어야 좋은데 그렇게 안 하는 학생이 몇 명 있습니다. 제대로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한 학생 거를 이제 참고로 여러분이 정답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SF6는 전자쌍 구조는 정팔면체, 분자 구조도 정팔면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SiF4는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5쌍이 있기 때문에 이때 전자쌍의 구조는 트리고널 바이 피라미드라고 해서 어떤 책에는 삼각 이중 피라미드 또는 삼각 쌍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평면에다가 입체적인 모양을 그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앞에 있던 이 정팔면체라고 하는 것은 굳이 한번 그려본다고 하면 중심 원자가 이제 어떤 중앙에 있다고 할 때 중심 원자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제 정팔면체를 여러분이 예, 아실 겁니다. 이렇게 또 밑에도 적당한 거리에 이렇게 이제 놓여 있잖아요. 이게 정팔면체인데 그러면 이제 전자쌍이 각각의 꼭지점에 이렇게 6군데에 놓여 있는 요 구조가 정팔면체예요. 그러니까 이 수평한 그 평면에 정사각형이 있고 위아래에 똑같은 그 거리만큼 수평 거리만큼 하나씩 놓여 있는 것이 정팔면체다. 보통은 그냥 평면만 그려놓고 위아래에 보조선만 이렇게 그려서 그냥 이 상태로 완성을 하죠. 그러면 이제 전자쌍들이 여기에 이렇게 놓여 있는 거다. 이게 이제 결합 전자쌍이면 정팔면체 구조가 되는 거고, 결합하지 않은 고립쌍,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그 부분을 빼고 모양을 예측하면 돼요. 그 다음에 삼각 이중 피라미드, 삼각 이중 피라미드는 적도면에 정삼각형의 평면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되려나? 모양이 좀 이상해졌는데, 적도면에 저 뒤쪽으로 가는 거와 앞쪽으로 오는, 앞쪽은 좀 이렇게 확대해서 그리면 되니까, 이게 적도면에 있어야 돼서, 이거를 적절하게 그리는 게 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위아래 방향으로 하나씩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요 세 개는 수평한 평면에 놓이는 상태고요. 위아래가 이제 그 수평한 평면의 수직 방향으로 놓인 거예요. 그래서 중심 원자가 여기 이렇게 있고 아까 SiF4라고 있으면 Si가 여기 있고 F가 4개 있는 거죠. 이 5군데 중에 수평한 방향에 비공유 전자쌍을 놓고
F라고 하는 그 원자가 나머지 네 개를 이렇게 차지를 해요. 그래서 이 전자쌍으로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삼각 이중 피라미드 또는 삼각 쌍뿔 이렇게 되는데, 분자 구조라고 하면 이제 분자 구조에서는 이 부분이 전자만 있는 거라서 안 보이는 거고, 결국은 요것의 모양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까 말한 입체적인 거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두 개가 땅에 닿는 시소의 받침대 역할을 하고, 시소의 그 기다란 나무가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전자 구조는 얘가 되지만 분자 구조는 시소 모양이다. 이렇게 답을 해야 맞습니다. 어떤 학생 답에는 정오각뿔이라고 적어놓은 학생이 있는데, 정오각뿔은 사실은 아니죠. 왜냐하면 정오면체라고 적었는데, 정오면체라는 거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이 모양을 왼쪽에 얘처럼 그리면 굳이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위아래쪽으로 어떻게 그려야 좋을까요? 입체적인 효과를 주려면 이렇게 있고, 저쪽에서 이런 식으로는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중심 원자가 여기 이제 SI가 있는 건데, 얘는 사실 따지고 보면 오면체가 아니고 육면체예요. 뭐 정육면체는 당연히 아니지만, 그래서 점의 개수하고 면의 개수하고 같지가 않으니까 정우면체라고 하는 말은 많이 이제 빗나간 대답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 구조는 삼각 이중 피라미드가 되고, 분자 구조는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시소 구조가 된다 하는 거고, BeCl2는 뭐 중심 원자의 두 쌍밖에 없기 때문에 양쪽이 다 결합을 해서 선형. 그 다음에 SiF5의 일가 음이온도 해보면 SiF4하고 전자 구조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삼각 이중 피라미드가 다 맞는 얘기입니다. VSEPR 이론을 여러분이 거의 뭐 잘 예측을 해서 맞춰줬는데, 이제 좀 추가로 설명할 게 있다면, 중심 원자의 전자쌍의 수를 셀 때 다중결합은,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은 이건 전부 다 단일결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CH2O라고 하는 화합물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CH 중심에 C를 두고 O가 이렇게 있으면서 이중결합이 이렇게 있는 건데, 이때 이제 중심 원자의 전자쌍을 셀 때에 네 쌍이지만 이 이중결합은 한 쌍만 센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C는 세 쌍이 있는 거예요. 전자 부족한 상태로 만족하는 그런 것처럼 세 쌍만 있으니까 이 경우의 구조는 삼각평면이다. 이렇게 됩니다. 물론 약간 이중결합이 있어서 완벽한 120도는 아니지만 거의 그거에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또 중심 원자가
이제 사주기처럼 이제 큰 원자 번호가 커지게 되면 잘 안 맞아요. 이런 예측이. 그래서 VSE, PRE로는 가벼운 그 원자들, 앞부분에 있는 원자들이 중심에 있을 때에 잘 들어맞는다. 자, 과제는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핵심 부분이 원자과 껍질 전자쌍 반발 이론 VSE, PR 이론이다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몰에 대한 개념이 나왔는데 우리 책에 보면 1몰은 원자나 분자들의 개수와 관련이 있는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의미한다.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뒤쪽에서 다시 설명할 거예요. 몰은 일종의 개수를 나타내는 단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2장의 대부분 이제 설명은 그 교재에 있는 설명은 끝이고요. 참고로 크기 성질과 세기 성질 또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물리적인 성질과 화학적인 성질이란 용어가 나오는데 이건 그냥 여러분이 각자 읽어 보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또 이제 물질의 분류라고 하는 그 표도 나오는데 모든 물질들은 순수하냐 순수한가 그러면 순수하면은 이쪽 순수하지 않으면은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왼쪽을 순물질 오른쪽을 혼합물질 순수한 것 중에서도 한 종류의 원소로만 되어 있으면 원소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화학 결합을 했으면 화합물 혼합물도 아주 잘 섞여 있으면 균일 혼합물 또는 용액 그렇지 않고 영역마다 그 조성이 다르게 돼 있다 그러면은 불균일 혼합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혼합물을 순물질로 각각의 순물질로 나누는 것은 물리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가능하고 화합물을 각각의 원소로 또 나누는 것은 화학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가능하다. 이 부분은 화학에서는 분리라 그러고 이 부분은 우리가 분해라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합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다양한 상태의 물질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그리고 그런 것의 중간 상태 이런 물질 그 물리적인 상태와 이것들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경험하는 거죠. 그 상태가 변하는 것들. 고체가 액체로 되고, 액체가 또 기체로 되고, 또 반대로도 물론 이제 변화가 가능하죠. 극단적으로 고체가 한 번에 기체가 되거나 기체가 고체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그 변화되는 정도가 분자 내의 결합이냐, 분자 간의 결합이냐, 이 두 가지 결합의 종류가 있는데, 분자 화합물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분자 간의 결합, 요것이 이제 상변화와 관련이 있다. 잘 녹을 것이냐, 잘 끓을 것이냐 하는 정도와 관련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분자라고 얘기할 수 없는 물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땐 그냥 뭐 분자가 아닌 경우에는 분자 내 분자란 말을 안 쓰니까 그냥 화학 결합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이 3장에서는 고체, 액체, 기체 이런 것들의 특징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특별히 고체에 대해서 먼저 어떤 종류들이 있나 지금 분자란 얘기가 자꾸 나와서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체라고 하면 고체를 저기다 쓰고 하려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고체라고 하면 크게 비결정성 고체, 그 다음에 결정성 고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정성 고체라는 말은 그 물질을 이루는 원자들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이 있어서 그 모양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그런 걸 결정이라 그러고, 그런 그 일정한 모양이 없는 게 비결정성 고체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액체에서 고체로 될 때 시간이 충분히 서서히 진행이 되면 어, 결정성 고체가 많이 만들어지고, 빠른 냉각에 의해서 원자나 분자들이 자리를 잡기 전에 이미 막 굳어져 버리면 그때는 비결정성 고체가 돼요. 근데 결정성 고체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 패턴이 존재합니다. 요거는 이제 유리 같은 게 여기 해당이 되겠죠. 결정성 고체 중에 제일 처음에 이온성 고체, 이온성 결정이라고 하죠. 결정에 대한 설명이니까. 두 번째는 공유 결합성 결정. 세 번째는 분자 결정. 네 번째는 금속 결정.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요. 이 공유 결합성 결정에는 이 앞에다가 어떤 책에는 네트워크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네트워크 공유 결합성 결정, 3차원 구조 뭐 이런 말도 쓰는데, 일단 이렇게 분류된다는 것만 여러분이 머릿속에 연상을 하고 이제 화학책에 나오는 부분으로 대신 설명을 할게요. 여기는 아니네요. 이쪽에서 자, 이게 이제 고체 상태, 물질의 고체 상태라고 하는 단원에 있고, 결정성 고체와 아몰포스라고 하는 비결정성 고체가 있다 하는 거고, 첫 번째는 이온성 고체예요. 이온성 고체, 예를 들면 NaCl이 여기 있는데 초록색이 이제 Na고 자주색이 Cl이라고 하면 Na 양이온과 Cl 음이온이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결합이 돼 있죠. 분자라는 개념이 이거는 없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결정 덩어리 전체가 하나의 분자, 굳이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금속 고체라고 하는 거는 원자들이 일정한 배열을 하고 있는 이런 그 결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분자라는 개념이 없다. 그 다음에 코발란트 네트워크 솔리드 또는 네트워크 코발란트 솔리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유 결합이지만 3차원적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결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아몬드, 탄소만 끊임없이 이렇게 결합이 된 거. 특별히 어떤 분자라는 그 고립된 어떤 구조가 없는 겁니다. 석영이라고 하는 그 SiO2라고 하는 얘도 이 한 부분을 보면 이렇게 생겼지만 Si와 O가 4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화학식은 SiO2예요.
탄화교소라고 하는 것도 요 기본 구조 요 모양이 보이긴 하지만 이 끝에 다 또 뭐라고 하나 SI가 와서 결합을 탄소가 와서 결합을 하기 때문에 얘는 화학식이 SiC예요. SiC.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는 흑연이죠. 흑연은 이렇게 층 구조를 하고 있는데 하나의 층마다 육각형 고리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분자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손에 잡히는 또는 눈에 보이는 물체 전체가 이렇게 3차원적으로 그냥 끊임없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구조다. 그 다음에 이제 분자 결정, 분자성 결정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분자성 결정은 여기 보면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제 이산화탄소의 결정 우리가 드라이 아이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오딘 요오드 결정. 그래서 여기는 눈으로 봐도 아이오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눈에 탁 보이죠. 어, 요런 I2라고 하는 분자들이 적절한 방향으로 결합을 해서 고체를 형성한 거예요. 이 왼쪽에도 CO2라고 하는 이 기본 단위가 이미 결합을 해서 분자를 형성하고 이런 분자들이 많이 모여서 결합을 해서 고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I와 I가 결합을 해서 분자를 이루고 이 I와 I가 된 분자들 사이에 또 뭔가 결합하려는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이때에 무슨 색깔이 좋을까? 요 공유 결합에 해당하는 이 부분 요게 이제 분자 내의 결합이에요. 그렇죠? 여기도 물론 분자 내 결합이겠죠. 그 다음에 한 분자와 한 분자, 다른 분자들 사이에 약하지만 결합하려고 하는 이 힘, 이것이 이제 분자 간 결합이 됩니다. 고체가 네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랬죠. 그 결정이. 이 분자 결정에 대해서는 이제 분자 내 결합, 분자 간 결합이라고 말을 하고 그 나머지 세 개는 그냥 그 분자 내 결합이 결국은 전체적인 그 결정을 형성하는 그 결합이 된다. 분자란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CO2도 마찬가지죠. 요거를 묶는 힘, 요 안에서 묶는 힘은 분자 내 결합. 분자와 다른 분자 사이에 이제 결합이 생겨서 고체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이거는 분자 간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 3장이 고체, 액체, 기체 이런 거와 관련된 내용인데 고체에서 액체로 될 때 우리가 녹는다고 하죠. 몇 도에서 녹느냐? 그건 이제 그 녹는 점이라 그래요. 액체에서 기체로 될 때 끓는다고 말하는데 몇 도에서 끓느냐? 그건 이제 그걸 끓는 점이라고 해서 1기압에서 물은 0도에서 녹고 100도에서 끓는다. 뭐 에탄올은 1기압에서 뭐 한 78도에서 끓는다. 이런 식으로 물질마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대체로 다른데 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분자 간 결합하고 관련이 있겠죠. 이 분자들을 묶어두고 있으면은 고체가 되는 거고 묶는 힘이 약하면 액체가 되거나 기체가 되는 거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운동이 활발해서 끊어지려고 하는데 이 결합이 세면은 그 끊어지는 거를 아무래도 방해할 거예요.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라는 거는 분자 간 결합의 정도와 관련이 있다. 분자 간의 결합이 세면 높은 온도에서 끓고 높은 온도에서 녹는다. 분자 간의 결합이 작으면
낮은 온도에서 끓고 또 낮은 온도에서 녹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자 간의 결합을 어떤 경우에 이제 분자 간의 결합이 세고 어떤 경우에 약한가 하는 정도가 이제 몇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두 가지만 설명을 할게요. 분자 간 결합.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을 높이게 만들 수 있는 분자 간 결합을 크게 하는 요인이 뭐가 있느냐. 크게 극성과 극성 분자, 비극성 분자. 이제 극성이라는 것은 분자 자체에 전하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비교적 비극성 분자보다는 극성 분자가 분자 간의 결합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쓰니까는 비교하기가 조금 애매해졌네요. 올라와 버렸네. 자, 분자 간의 결합을 비교할 때 극성 분자보다는 극성 분자가 비극성 분자보다 분자 간의 결합이 크다 하는 거고, 극성 분자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극성 분자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그 구조를 가진 게 있는데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수소 결합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HF, HCl, 뭐 Cl2 이런 그 이원자 분자들을 봤을 때에 전하의 분리가 여기서 기준으로 얘는 비극성이고 이거 두 개는 극성이에요. 특별히 이 HF는 수소결합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좀 더 그 분자 간에 붙는 힘이 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자 간의 결합을 비교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만 설명을 할 건데 첫 번째는 극성 분자가 비극성 분자보다 분자 간의 결합이 크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같은 뭐 극성이거나 같은 비극성일 때는 분자량이 클수록 분자량이 클수록 분자 간 결합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 런던 폴스라고 하는데 뭐 용어는 몰라도 되고요. 분자량이 클수록 분자 간의 결합이 크다. 결국은 같은 구조라고 하면 원자 번호가 더 큰 것들, 주기율표에서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일반학 책의 화면에 잠깐 보였던 그림이 있는데 그게 지금 이거를 보여주느라고 넘어가 버렸는데 요 그림하고 어디로 갔을까? 여기서 이 책이 아닌가 보네요. 찾아놨었는데 이 그림밖에 지금 보일 수가 없네요. 자, 주기율표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캡처를 하고 이제 탄소 그룹을 보면 이제 아래로 내려갈수록 네 개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얘네들이 이 수소와 결합을 하면 H 네 개가 결합을 해요. SiH4, GeH4, SnH4 이렇게 질소가 수소와 결합을 하면 얘네들은 NH3, PH3, SaSH3 이런 식으로 원자과 전자를 보면 예측 가능하죠. 얘네들이 산소와 결합하면 H가 두 개 결합하죠. 근데 이때는 앞에다가 써요. H2O, H2S, H2SE, H2TE. 여기는 하나씩 HF, HCl, HBr, HI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의 끓는 점을 요 탄소족을 쭉 비교하고 질소족을 이제 분자량이 커지는 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갈수록 커지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얘들을 한 좌표계에다가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나타나요. 이쪽 책에 내가 페이지를 적어 놓은 게 잘 안 맞는 것 같으네요. 여기도 원래 있었는데 지금 빨리 찾을 수가 없어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여주는데 탄소족에는 CH4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대체로 CH4가 여기 있으면 주소에 해당하는 SiH4가 요 위에 게르마늄이 여기에 주석에 해당하는 H4가 여기에서 쭉 증가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검색을 하면 요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을 비교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끓는 점을 비교한 건데 그래서 분자량이 커질수록 높아지는 패턴을 보이는데 이 나머지 요 질소족, 산소족, 플루오르족 아까 주기율표에서 확인이 됐나요? 질소족 그 다음에 산소족, 플루오르족 이쪽에 해당하는 것들은 보니까 분자량 순서대로 커지는 듯 하긴 하지만 첫 번째 가벼운 이 분자에 해당하는 게 유별나게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은 분자량도 작음에도 불구하고 분자 간의 결합이 크다는 걸 말해요. 이게 이제 극성이면서도 수소가 다른 이웃한 분자의 산소나 플로르나 질소에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이 상황을 수소결합이라고 한다. 하이드로젠 번드라고 한다. 그래서 분자 간의 결합, 이제 고체, 액체, 기체로 존재하는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건데 두 가지만 얘기했죠. 극성 분자가 비극성 분자보다 크다. 같은 조건이면 분자량이 클수록 분자 간의 결합이 크다. 그렇지만 수소 결합이 있는 요런 결합을 우리가 요 결합을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데 수소 결합이 있는 물질은 특별히 더 크다 하는 거예요. 수소 결합은 H와 N, H와 O, H와 F의 이 결합이 있는 분자들을 수소 결합이라고 해요. HF는 뭐 이것밖에 없지만 HO라는 거는 여러 그 분자에 HO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O가 결합을 하나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 HN도 상당히 많은 분자에서 존재를 해요. 그런 거를 이제 참고로 알아두면 좋고요. 요 나머지들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거고요. 오늘은 해야 될 게 이 아랫부분에 이제 중간중간에 몰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원자량, 화학식량, 분자량, 실험식량, 몰 요런 용어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을 하고 오늘 수업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선 몇 개의 원자량을 여러분이 좀 익혀두면 좋은데, 자, 여기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익힐 수 있는 정도니까. 자, 수소의 원자량은 정밀하게 하지 않으면 1이죠. 1.008이니까. 여기가 원자량이에요. 그 다음에 탄소는 12, 질소는 14, 산소는 15점이 아니라 16이라고 보면 되겠죠. 요게 이제 정수로 거의 떨어지잖아요. 정수로 안 떨어지는 것 중에 많이 등장하는 게 염소 35.5 또는 35.45. 보통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앞에 말한 4개는 정수예요. 1.0, 12.0, 14.0, 15.0, 16.0, 15.0이 아니고 얘는 첫째 자리까지 하면 35.5. 그리고 또 정수에 가까운 게 32.06.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23.0. 이 정도는 외워두면 좋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은 대부분의 유기화합물이 저 범위 내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유기화합물들의 분자량을 계산할 때 굉장히 빠르게 외워두고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원자나 분자들의 질량을 나타낼 때 실제로 표준 단위를 써서 나타내면 이제 킬로그램으로 하면 너무 작아서 숫자가 너무 작아서 불편하니까 원자 질량 단위를 정의를 했습니다. AMU라고 해서 원자 질량 단위란 뜻의 앞자를 딴 건데 기준은 C12. 요건 동위원소의 한 종류예요. 원자의 질량을 정확하게 정수 12로 하자. 그리고 이제 이거에 비해서 상대적인 질량들을 나타낸 걸 원자 질량 단위라고 해요. 앞에서 주기율표에서 외우면 좋다고 했던 1.0, 12.0, 14.0 이런 거 전부 다 이 단위로 표시된 숫자들이에요. 동위원소까지 고려해서 평균 원자량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몰은 어떻게 정의되느냐? 1몰은 C12 원자 12.0g에 들어있는 C12 원자의 개수예요. 일부러 요 원자량하고 이제 같은 숫자가 되도록 맞춰 놓은 건데 C12 원자 12.0g에 들어있는 그 탄소의 원자의 개수다. 그렇다면 이제 원자량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만약에 O16이라는 원자가 있다. 그럼 얘는 16.0g에 들어있는 O16 원자의 개수 하면 똑같아지겠죠. 물론 정의는 이제 위에 걸로 했으니까 요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 개수들은 똑같아요. 그 개수가 전부 몇 개냐?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이다.
그래서 모든 원자들은 이만한 개수를 모아오면 질량이 주기율표에 있는 그 숫자에 g을 붙이면 돼요. 주기율표에는 AMU로 나타낸 원자 질량 단위이지만 1몰만큼 가지고 오면 그때는 질량이 g 단위로 바뀌게 된다. 결국은 수소 원자 1몰 그러면은 수소 원자 1.0g이 되는 거고 탄소 원자 1몰 그러면은 탄소 질량 12.0g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 주기율표에서 외운 대로 몰이란 양만큼 모아오면 그 양이 곧 g 단위로 바뀐 게 된다. 분자도 마찬가지예요. H2 1몰 그러면 얘는 H2가 2g 만약에 CO2가 1몰이 있다. 그러면은 C가 12.0, O가 16.0이니까 다 더하면 44.0g의 CO2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원자량의 질량들을 다 더하면 1몰의 질량이 된다. 그래서 또 화학책에 있는 거를 한번 또 참고로 해 보면요. 자, 여기 이제 포뮬라 매스라고 해서 포뮬라는 화학식이라고 번역을 해요. 화학식. 공유결합성, 이 분자를 이제 이루는 공유결합성의 포뮬라 매스는 그냥 이해하기 쉬운데 여기 보면 CHCl3라고 하는 클로로포름이라는 게 있는데 각각의 원자량을 다 더하면 되겠죠. C 1개, H 3개, CL 3개 곱해서 다 더하면 119.37 AMU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CHCl3가 1몰이 몇 g이냐? 119.37g이다. 분자 한 개의 질량은 119.37 AMU고 이 분자 1몰의 질량은 119.37g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AMU를 g 단위로 바꾸면 1몰이 된다. 아스피린이 이런 분자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개수만큼 9개, 8개, 4개니까 탄소 원자량의 9, 수소에는 8, 산소에는 4를 곱해서 다 더하면 180.15만큼의 값이 나오니까 아스피린의 분자량은 180.05 AMU다. 아스피린 1몰의 질량은 얼마냐? 180.15g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이런 연습 문제 같은 거 별로 어려운 게 아니죠. 분자식만 주면 아까 나왔던 것처럼 쭉 계산하면 되니까. 근데 이온 결합 화합물 어떻게 될 것이냐? 이온 결합 화합물 여러분이 모델을 봤죠. 분자라는 게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NaCl이 한없이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분자식이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이 NaCl을 이루는 원자들의 간단한 비만 표시를 해요. 1대1이면은 NaCl. 만약에 NA와 CL이 1대2면은 NaCl2 이렇게 할 텐데 소금의 경우에는 NaCl이니까 비율이 그냥 NaCl이다. 그래서 이때는 요 값만 그냥 더한 게 분자량처럼 쓰이는 거예요. 분자량이라고 말은 하지 않고 포뮬라 매스 아까 말한 대로 화학식량이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는 그냥 분자량이라고 하죠. 아까 말한 대로 공유결합에 해당하는 분자가 존재할 때는 분자량이라고 그 화학식량 대신에 분자량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온결합물의 경우에는
분자량이 아니라 그냥 화학식량이다. 뭐 그런 내용이 여기 본문을 읽다 보면 여러분이 혹시 알아차릴지 모르겠지만 있습니다. 요 부분인데 그 화학식량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구분되어 있는 분자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분자량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말이 예, 참고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더 할 시간은 별로 없고요. 그 결정에 해당하는 종류, 고체 결정의 종류들하고 그 다음에 화학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분자량, 몰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제도 요 몰과 관련된 그 부분을 그냥 간단한 걸로 내려고 합니다.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면 우리가 하루에 설탕을 많이 먹으면 안 좋은데 이게 최근에 올라온 기사인데 그쵸? 4월 9일이니까 기사라기보다는 이제 블로그에 있는 글인데 에, 하루 설탕 권장 섭취량을 50에서 25로 줄였다. 남자는 36, 여자는 25 미만이다. 이렇게 이제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 소금은 보니까 6g 이하를 먹어야지 좋대요. 그 이상 먹으면 안 좋고. 그래서 이제 과제는 소금과 설탕에 대한 거를 과제로 주겠습니다. 사람의 일일 권장 섭취량. 일일 권장 섭취량이 설탕은 35, 36, 25니까 그냥 평균해서 30.5g 이라고 하고 소금은 6.0g 까지가 이제 상한이다. 이렇게 일단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물질이 나왔어요. 여기에 이제 각각에 대해서 화학식을 분자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하나는 분자식이고 하나는 아니에요. 화학식을 적고 두 번째로 이 권장 섭취량이 몇 몰인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화학식량을 계산해야 되겠죠. 여기에다 화학식량까지 적으면 좀 더 편하겠네요. 또는 분자량. 그 다음에 분자의 두 개에 대해서 개수. 네 번째는 각 원자의 개수가 몇 개인가. 이 원자는 설탕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이 화학식을 찾으면 되고 C와 H와 O로 되어 있고 소금의 경우에는 Na 와 Cl로 되어 있습니다. 다 원자량 외우라고 하는 것 중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개, 이 각각에 대해서 이 네 문항에 답을 하는 건데 이 중에 조금 이제 분자란 개념이 없으면 거기는 안 쓰면 돼요. 개념이 있으면 쓰고 좀 급히 설명을 하고 과제를 내서 조금 이제 약간 그 이과생이 아닌 경우에 조금 뭐라고 할까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네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